부자가 돈 쓰는 행동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 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실패도 자산이에요. 투자했을 때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은 내 실력이 아닌 결과물을 그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닮아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왜요? 예, 생각이 부자가 돼야죠. 네. 부자가 된다는 건 이제 TV 드라마나 이렇게 되면 부자 그럼 돈을 펑펑펑펑 쓰는 사람 이제 그렇죠. 이런 거고 사장 그러면 이제 도장만 빵빵 찍고 맞아요. 이제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장이 제일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을 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장이고요. 회사의 월급은 스트레스에 비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렇게 월급 비싸질 수 없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그게 부자를 닮으라는 게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 그런 부자는 그런 건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기도 좀 그렇죠. 어려울 배울 뿐더러 게 없죠. 예. 반복이 안 되잖아.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부자. 네. 저 사람이 월급쟁이였는데 나중에 저렇게 부자가 됐어. 네. 출발은 조금 처음엔 똑같았는데 나중에 똑같이 됐어. 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기곰이라는 게 아기론 사람이 제가 월급쟁이였어요. 저도 네. 월급쟁이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0, 30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월급쟁이 뭐 당연히 제가 오너가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너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 다 이제 뭐 다른 전문직이나 뭐 자영업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회사 다녔는데 월급쟁이 저기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월급쟁이 사장으로 끝났거든요. 월급쟁이 사장까지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원, 대리, 과장 월급 별로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에서 돈이 많아서 금수저가 돈이 많은 사람만 부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제가 부자라고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쟁이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는 사람 기준으로서는 전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라고 하는데 뭐 이재용 씨보다 돈 많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재용 씨가 저보다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10원 한 장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유산 그런 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처음에는 결혼할 때 1,000만 원짜리 방 한 칸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전세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방 한 칸짜리. 거기서 보면은 뜨뜻한 물도 안 나오는 욕실에 네. 뜨뜻한 물도 나오지 않는 그냥 방 한 칸짜리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거 갖고 돈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방 두 칸짜리.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키워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것만 합니까? 아니죠. 회사 일도 했죠. 회사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사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일은 회사도 하고 집에 와서는 남들 딴 거 엉뚱한 짓 할 때 게임하고 술 먹고 뭐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시간에 저는 안 하고 또는 골프 치고 그럴 때 미국 가면 골프 엄청 싸거든요. 그 제가 안 친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너 왜 바보짓을 하냐. 한국에서는 이게 엄청 비싸고 미국에서는 거의 공짜고 특히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는데 이제 저기 복리 그런 걸로 회장을 대주는데 그다음에 미국은 근무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트와일라이트라 가지고 평일에도 가서 쳐도 돼요. 이제 나인홀만 돌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도 되고 쉽게 비울 수 있는데 너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 가서 친다 그러면 매주 한 번 치면 내 인생의 7분의 1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그 7분의 1 쳐가지고 타이거 우즈만큼 내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는 했어요. 네. 예, 밤을 새고도 저는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밤을 새고도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타이거 우즈 근처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기케야 회사에서 뭐 한 두세 번째 잘 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내 인생을 맡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아기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가 되려고는 부자의 행동을 따라야 되는데 네. 부자가 돈 쓰는 행동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네. 부자가 된 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자식을 키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절대 자식 앞에서 부자 욕을 하지 마세요. 저 부자 놈들 다 도둑놈들 말이야. 세금 떼어먹고 저렇게 편법 저지르고 말이야. 투기하고 뭐 저렇게 되고 저 부자는 나쁜 놈들 이런 거 갖다가 은연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한 거예요. 나는 사실 보면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정부 말만 따르고 정말 나는 법만 지키고 이래서 지금 요밖에 안 된 거야. 나도 사실을 보면은 저렇게 저놈들 같이 이렇게 불법적으면 이만큼 부자 됐을 거야라는 거 갖다가 은연중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오케이 그건 좋아. 자식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뭘 세뇌를 하는 거예요. 애한테
부자는 나쁜 놈이다. 너는 절대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걸 갖다 세뇌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으면 자식은 절대 잘 살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식 앞에서는 부자 욕하지 마세요. 자식이 없을 때 하면 어떡합니까? 자식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연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자식 앞에서는 부자 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은 욕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회적인 부러움을 이렇게 약간 질시를 받을 수는 있어도 보면은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뭐 그 사람 나름대로 물론 탈세하고 그런 건 나쁜 짓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뭐 불법적인 건 나쁜 짓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가지고 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사실 남들 쓸 때 안 쓰고 남들 할 때 그런 사람도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잘 꼼꼼히 보시고요. 뭐 그런 게 없지만 CCTV 이렇게 달아놓고 저 사람 쫙 한번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쫙 그거 갖다가 한번 지켜볼 수 있으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 이후에 뭔가 소비나 이런 그렇죠. 거를 부러워하지만 결과물은 나중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력이 갖추고 그다음에 종잣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아까 인절미가 크면은 그 콩가루도 많이 문다 그랬잖아요. 10억을 굴리는 사람하고 1,000만 원 굴리는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종잣돈이 커지면은 그다음에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처음에 이 모으는 과정 이걸 갖다가 좀 포커스를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모았을까?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그거는 부러움 받을 건 없습니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자가 된 이후의 삶이 아니라 부자를 만든 삶을 그렇죠. 닮아야 그걸 된다. 닮아야죠. 배워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 약간 학교 점수 저한테 주고 싶은 게요. 아, 예. 그 아기곰 선생님의 예. 손을 유심히 좀 봤는데 예. 손금이 저랑 똑같으세요. 아, 이거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짠. 이거 막지 손금, 원숭이 손금이라 하잖아요. 네, 손금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보통 두 개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일직선으로 하나짜리예요. 돼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일단 선생님과 제가 손금이 똑같다라는.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살면서 그러니까 아세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성격이 뭔지? 뭔데요? 이게 정주영 손금이라 불리잖아요. 천재거나 또라이거나. 그쵸, 둘 그쵸. 중에 하나예요. 네.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네. 제가 재테크 인터뷰를 하면서 네. 돈을 좀 많이 벌거나 벌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네.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예. 제가 살면서 이 손금을 많이 본지 못했거든요. 예.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예. 이게 과연 뭔가 연관성이 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관상 네. 뭐 그런 것 자체 보면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40살 넘은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했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링컨이 얘기한 겁니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40살 넘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이제 관상이 아니라 인상인데 네. 관상도 어떻게 보면 인상이거든요. 인상인데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게 관상인 네. 거고 미국 사람들 갖다 전체로 거기 이렇게 느끼는 아우라라던가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느낌 이런 걸 갖다 이제 인상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40살 넘었을 때 그 눈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이렇게 전체적인 아우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아까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자산, 그 사람 소득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자기가 약간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자산 많거나 그것도 어떤 일종의 성공의 결과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끝을 막 흐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평소에 자신감이 결여된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게 저도 뭐. 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미신이다라고 네.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재테크에서도 유튜버 네. 유명하신 분들이 뭐 신사임당님이라든가 아, 예. 예전에 좀 핫했던 자청님인데 제 주변에 지인들이 조금 있는데 아, 예. 그분들도 다 똑같은. 아, 그래요? 아, 신기하네.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 예. 자, 그럼 재테크 성공 확률 높이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종잣돈을 좀 저거 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실패도 자산이에요. 네. 예. 투자했을 때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은 내 실력이 아닌 결과물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주식할 때 가장 저기 하면 첫 번째 투자에 성공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좀 불행의 씨앗이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이거 하다가 이거 날려먹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 원만 하자. 그래가지고 네. 100만 원씩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그걸 투자했어요. 네. 근데
좋은 걸 갖다 장이 좋았던지 아니면 좋은 어떻게 아이템을 좋은 걸 딱 해가지고 이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야 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바보같이 내가 그때 왜 100만 원 했을까? 1억 갖고 했으면 내가 2억이 됐을 텐데, 내가 그렇게 소심해.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막 옆에 친구에 꽂어. 여보, 모아둔 돈 없어. 뭐 쌈짓 돈 전부 다 장모님 돈 없어. 그래가지고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100만 원, 200만 원 된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라 우연이었던 거예요. 1억 갖고 투자했더니 이번에는 그게 반토막이 났네? 5천만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같이 쌓아야 돼요. 네. 재테크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실력을 쌓는 겁니다. 자기 실력을 쌓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꼼꼼히 좀 적어 놓으세요. 뭘 투자를 했을 때 네. 주식 투자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주식 투자 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주식 투자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해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성공했어. 그럼 내가 왜 성공했는지. 실패를 했어. 그럼 왜 실패했는지 갖다가 분석을 하세요. 그걸 딱 계속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둑을 두고 나서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프로들 보면은 아니 졌으면 끝났지 뭐하러 복귀해? 이겼으면 끝났지 뭐하러 복귀해? 그게 아니라 꼭 복귀를 합니다. 지든 이기든 복귀를 하래요. 그건 뭐냐면은 그걸 해야지 자기 거기서부터 복귀 때 자기 실력이 쌓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 이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렇구나.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야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했는데 내가 이때 뭐에 정말 홀려서 저 사람 말에 홀려가지고 투자했더니 이렇게 된구나. 네. 저 사람 말 다시는 듣지 말아야지. 이런 게 쌓일 거 아니에요. 또는 이때 이걸 했는데 잘했어. 내가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됐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꼼꼼히 투자를 네. 그걸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는 투자일기라고 해요. 투자일기를 반드시 쓰세요. 그걸 해야지만 자기 그게 실력에 그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결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실력이 따르지 않은 결과물은 그거는 여러분을 해칩니다. 언젠간 해치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 1억 벌어. 그럼 내가 이거 투기라 그걸 부르지 않습니다. 1억을 벌 수 있는 자격이 그만큼 공부해서 자격이 됐어. 그거는 정당한 대가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억을 벌길 바래. 그게 바로 투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네. 자, 재테크에 사실 종류가 많은데 네. 그 선생님은 주로 부동산 쪽을 투자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주식도 많이 했어요. 주식도 네. 많이 하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게요. 부동산보다 이제 주식이 직장인한테 맞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시간을 많이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은 매분 몇 초 또는 매 초마다 시세가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것 다 계속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특히 이제 단타 거래할 때는 보면은 아침에 봤더니만 미국의 다우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게 아무래도 이거 미국 증시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오늘 내 주식을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팔라고 했더니만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러 들어온 거죠. 네. 9시에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하면 김대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간이 꾹 하고 이제 딱 이러고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가 10시에 끝났어. 네. 나와봤더니만 하한가네. 네. 내놓대도 안 팔리네. 네. 그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의사야. 의사 가지고 이 사람이 10억을 갖다가 이제 그 주식을 하는 거예요. 10억을 네.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한가면 30% 날아가잖아요. 그쵸. 3억이 날아가잖아요. 네. 오늘 어저께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기술주에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스닥이 어저께 폭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 사람 것도 이제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팔아야 되나? 그랬더니만 이게 아침에 봤더니만 10%가 팔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막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걸 핸드폰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실례잖아요. 그러면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15%가 빠졌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덜컥 이거 팔면 어떻게 돼요? 또 오후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15% 마이너스 팔게 되면은 10억에서 8억 5천인데 1억 5천 날아간 건데 네. 오후에 반등되면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좀만 더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잠깐 들락가다 하면 환자가 알죠. 그쵸. 당연히 알죠.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가 알죠. 두 번째는 간호사들이 알고요. 네. 세 번째는 환자가 압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는 손님이 딱 끊기게 되는 거예요. 뭐야? 투자가 자기 소득을 망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장점은 뭐냐면 내 시간을 안 까먹는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랑입니까? 소망입니까? 뭐 믿음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재테크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내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뭐 임장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고 이거 주말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연구하는 거 퇴근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퇴근해가지고 뭐 하는데 퇴근해가지고 그거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하더라도 최고수 될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하더라도요. 거기서 보면은. 그걸 안 하니까 꾸준히 안 하고 생각날 때 뭐 좀 해볼까 이러다가 그다음에 에이 포기 이러니까 어찌 평생을 할 때 1시간씩 공부한다고 보세요. 평생을 1시간씩 영어 공부하거나 평생을 1시간씩 중국어 공부 엄청나게 잘해요. 자기가 꾸준히 안 해서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하면요. 여러분도 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도 예. 이 부동산 투자를 원래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셨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또 예. 선생님이 IMF 때 예.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는 그 사실이 좀 재밌던데. 예. 그러니까 악유금이 왜 악유금이 된 거예요? 라고 네. 이제 거스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저는 이제 저는 1980년대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주식 투자하고 이제 뭐 집도 저는 내 집 마련을 굉장히 빨리 한 거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도 그냥 내 집 마련이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까 방학한에서 스타트해가지고 그때는 IMF를 맞았을 때 이제 서울에 이제 맞기 직전에 그러니까 1997년 네. 이제 10월달에 이제 서울에 이제 45평짜리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새 아파트였죠. 자, 새 아파트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세가 얼마냐면 3억 4천이었어요. 3억 4천. 근데 지금 보면은 3억 4천이면 뭐 싸네. 그쵸. 당연히 돈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고 환산하면은 뭐 한 34억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34억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마영송 지구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였나요? 지금 어차피 거기 살고 계신 거 아니니까. 지금은 안 살고 있고 네. 일단 이제 마영성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이제 새 아파트 45평이니까 네. 지금 시세로 하면 뭐 34억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정도의 가치라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3억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의 3억 4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IMF 뻥 터졌어요. 뻥 터지고 나니까 이게 2억 천으로 떨어진 거죠. 2달 사이에. 내 돈이 3억 4천에서 2억 천이니까 그러니까 1억 3천이 날아간 거예요. 그쵸.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13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쵸. 지금 이 돈 가치로 따지면 13억 정도의 느낌상 이제 떨어진 겁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계산해가지고 5.6배가 떨어지는데 그거 뭐 계산해봐야겠지만은 하여튼 느낌상 지금으로서는 13억 날아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속쓰려요, 안 쓰려요? 쓰리죠. 쓰리죠. 그러면서 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왜 이렇게 정말 그러나 그러고 막 그 당시 정부 욕도 하고 이놈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게 이렇게 나라가 뭐 처음에는 다른 데서 잠깐만 그 변수를 찾은 거예요. 원인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가만히 곰곰하게 이제 그 흥분에 가라앉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거죠. 분명히 회사에 다녔고 그때도 이제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대기업 기획실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 분석 레포트를 내가 낸 사람인데 그거랑 나랑 다른 걸 생각한 거죠. 회사는 회사. 나는 개인은 개인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죠. 결국은 이게 경제라는 건 하나로 엮여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는 깨달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와 내가 천하의 바보가 바로 나와서 헛똑똑이었구나. 혼자 회사에서 똑똑한 짓 하는데 실제로 내 앞가림도 못하는 바보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회를 하겠다라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고 이제 저축도 많이 하고 저도 지금 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이제 저축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쫙 이제 여러 개를 갖춰 있죠. 자,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그때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그때 당시 현금이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현금 1억 원 굉장히 큰 돈인데 하여튼 그거 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금을 할까? 금값을 이제 금을 하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니까 금을 할까 그랬는데 아이고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중앙은행은 금을 막 파는 거예요. 그 값 떨어져. 이거 내가 놀 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달러에 투자할까? 근데 달러라는 게 환율이라는 게 두 나라의 경제력의 경쟁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아져 그럼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원화가 약세였고 달러가 강세였던 거죠. IMF 때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외환 유동성의 문제로 잠깐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포텐셜이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의 한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위대하게 될 거고 똑똑하고 똑똑하고 잘만 하면은 그렇죠.
재미난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조선시대 때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보면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는 개판이야. 그게 조선시대 레포트에도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똑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금방 만회할 거다. 그래서 환율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은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놓는 건 바보짓이다 생각한 거죠. 네. 그건 뭐야? 이제 남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내가 부동산으로 망했으니까 부동산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디 한번 이제 저거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전에 거는 그냥 내 집 마련, 뭐 웬만한 입지, 마영선이니까 웬만한 입지 그냥 거기서 내 집 마련을 한 건데, 그 다음에 한 건 이번엔 투자용이잖아요. 시세 차익이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뭐고, 집값이 떨어지는 원리는 뭐고, 왜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원리가 뭔가. 책도 변발한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유일한 재테크 책이었어요. 거기는 미국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안 써 있죠. 부동산 책이란 것도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한 거죠. 사색을 하고, 왜 여기는 집값이 비싸지? 여기는 왜 집값이 싸지? 여기는 왜 저기 하지? 그리고 쭉 해가지고 그런 원리를 갖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갖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에다가 제가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이 이번 달에 나온 책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몇십 년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쭉 정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기곰이 된 거죠.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동산 집값이 왜 오르고 내리는가, 이 시장 원리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가치 하락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제 이런 분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짜장면 값. 무조건 오르죠. 그렇죠. 왜? 원가는 상승할 테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물가가 상승 이유는 그 중에서 밀가루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당연히 뭐 물값도 오르고 뭐 닭광값도, 그러니까 단무지 값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짜장면 값은 오를 거라고 다 생각하지. 짜장면 값이 지금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그런데 왜 아파트 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락론자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상하잖아. 물가 오르고 그 다 원가가 오르는데 철근가 오르고 다 오를 텐데 왜 떨어질 거 생각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요 이런 표현은 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집값만 올랐나? 그동안에? 다 올랐죠. 다 올랐죠. 최근에 보면 주식값 올랐죠. 하다못해 아무 이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도 다 올랐죠. 지금 현재 보면은 무슨 뭐 계란값도 올랐죠. 뭐 팥값, 대파값도 올랐죠. 뭐 하나부터 샤넬 백값도 오르죠. 몇 차례 올렸어요? 올랐어요. 루이비통도 몇 차례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왜? 시중에 돈이 많이 흔해졌으니까. 돈이 그래서 시중에 많이 뿌려졌을 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2000대 초반에 집값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도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왜 그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때 IMF 외환 위기가 이제 터졌었잖아요. IMF 외환 위기가 사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나는 굶어 죽을 테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니까 소비가 점점 침체가 되면서 돈이 안 도니까 멀쩡하던 기업들이 막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진 겁니다. IMF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IMF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다음에 내수 기업들이 다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민정부, 이제 디데이 정권에서 그 사태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갖다가 1998년과 1999년도에 40%를 갖다가 늘렸어요. 시중에 돈을 갖다 그만큼 뿌린 거죠. 자, 그러면은 돈이 뿌린 만큼 내 자산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돈을 뿌리는 걸 보고 저는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타이밍을 그때 잡은 거고요. 그런 자료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보면 한국은행 홈사이트 가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M1이 얼마고 M2가 얼마고 매달 발표합니다. 매달 중순견에 발표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제 한 15일, 이제 이번 달도 한 15일 정도에 발표할 건데 6월 15일 날 뭘 발표해? 4월 거에, 한 두 달 있다가 발표거든요. 4월 거에 통화량이 지금 얼마가 계속 발표해요. 그러면 그게 점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제 그걸 쭉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돈 가치가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렸다는 거죠.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집값 올라간 겁니다. 아까 IMF 때 2년간 40% 전무후무하게 돈을 뿌렸거든요. 40% 뿌린 거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한 사람 치고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집을 안 산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경제학 교수인데 그때 집을 안 샀어?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헛똑똑이에요. 경제라는 거하고 돈이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관계 없고요. 아까 제가 바보였다 그랬잖아요. 회사 일과 개인의 재테크와 네네네. 개인의 그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경제 돌아가는 건 경제 돌아가는 거고, 그 레포트에만 쓰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저축이나 하고, 뭐 좀 소비나 줄이고 이러면 되는 걸 이렇게 헛똑똑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는 거죠. 2000년, 2001년도, 왜냐면 1999년도에 그 돈 통화나 늘어난 건 2000년도에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걸 그때 투자 안 사람들은 정말 헛똑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이런 지수나 이런 증거 이런 걸 굉장히 하거든요. 그 저는 뭐 섬랑처럼 어디가 오르겠습니다. 무조건 사세요. 앞으로 집값 무조건 오릅니다. 집값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돈 가치가 떨어질수록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값 오르듯이 오르는 겁니다.